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1과목 두뇌의 구조와 기능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다양한 우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지각, 운동 이런 시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5강, 네, 정서 그리고 두뇌와 신체의 접점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서, 우리 또 행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정서를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정서를 또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이러한 뇌의 기능과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의 뇌를 그리고 정서를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목표인데요. 바로 정서와 신체 반응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의 이런 스트레스 반응 기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우울증의 이런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네, 일반적 이런 쾌락과 보상의 중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동기에 관여하는 이런 주요 뇌 기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하면 좀 더 또 우리가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아.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일상생활에 순간순간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뇌는 왜 진화를 통해서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먼저 정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를 뜻하는 영어 바로 이 이모션인데요. 바로 이 이모션은 네, 밖으로 표출된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웃 모션에서 이렇게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밖으로 표출된 운동이다. 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부 상태와 욕구를 외부로 움직여 표현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서는 우리가 상황에 대하여 바로 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정서는 뇌적 또는 외적인 움직임을 수반을 하는데요. 바로 이 내적인 움직임은 심박, 혈압, 체온의 변화, 그리고 땀이 나는 등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적인 움직임은 미소라든가 찡그림, 기쁨으로 날뛰기, 슬픔으로 늘어짐 같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서 반응은 감각 자극, 뇌회로, 과거 경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복잡한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정서의 경험과 표현은 뇌내 피질로부터 바로 자율신경계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신경계의 전반적인 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서는 이런 두려움, 화, 슬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서 우리가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뇌는 이 대뇌 피질과 대뇌 변연계 그리고 간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런 폭 맥린이라는 이 학자가 좀 더 쉽게 이렇게 뇌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3층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많은 이런 뇌과학 책들을 보면 이런 3층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바깥쪽에 이런 대뇌 피질 영장류의 이런 인지를 담당하는 이 대뇌 피질 그거를 이제 제일 바깥층에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뇌 피질 밑에 이 대뇌 변연계를 주로 정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이 층으로 바로 두 번째 층 대뇌 변연계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뇌관이라고 해서 주로 생명과 관련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뇌과학자들이 뇌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3층 구조로 나누느냐, 그 말도 안 된다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떻게 이제 이 정서가 또 중요하고 인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크게 또 구분을 해놓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서에 대해서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주로 기존에는 이런 정서들이 이런 심리나 상담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가 되었죠. 먼저 정서 이론의 아주 이제 첫 번째 이론이 바로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서 이론은 조금 특이하게 한 명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두 명의 학자를 이렇게 함께 붙여서 그 이론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임스 랑게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서가 먼저냐, 이 신체 반응이 먼저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웃고, 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슬프거나 화나거나 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반대로 웃다 보면 즐거워지고 울면 슬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네, 또 그거에 맞는 이러한 연구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체의 이런 생리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이 정서를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가 감정이며, 그리고 이 생리적 변화가 없어지면 감정도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두뇌 훈련에서 조금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명상법 등 요가나 행동치료에서 이렇게 이 이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아래에 그림 보이시죠? 뭔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손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또 편안하게 눕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바로 심박, 호흡 등 이런 신체 생리를 안정시키다 보면 정서의 안정이 깨진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생리의 반응의 안정이 정서의 안정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은 특히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바로 이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윌리엄 제임스의 이 용어와 그리고 랑게라는 학자가 이제 동시대에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네,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무엇을 물고 있죠? 네, 볼펜을 물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그림에서는 볼펜을 물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죠. 네, 또 두 번째에서는 입을 이렇게 다물고 볼펜을 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어떤 연구였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요일마다 발행되는 아주 재밌는 이런 카툰이 있는 이 신문인데요. 이 신문을 보면서 이제 두 분류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한 분류는 입에 볼펜만 물게 있게 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이게 볼펜을 물고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문을 보고 나서 얼마만큼 재미있었는지 이 체크를 이렇게 하게 했더니, 네,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이 이렇게 더 재밌다고 표시를 했을까요? 네, 모두 맞추셨나요? 바로 지금 첫 번째 그림,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만화를 본 쪽이 네, 이 만화가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많이들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그림도 입에 볼펜을 물고만 있어도 신문이 아주 재밌습니다, 만화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볼펜을 물면서 입을 벌리고 본 그룹에서는 만화가 너무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더욱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서라는 것도 바로 우리의 행동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캐논 바드 이론인데요. 바로 이건 정서가 먼저냐,
신체 반응이 먼저냐 이렇게 볼 때 바로 이게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정서적 경험과 바로 이 생리적 표현은 이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정서적 상황에 대한 이런 인지적 판단은 생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뇌 수술 중에 이런 좌측 전두엽에 바로 이 보조 운동 피질이 건드려진 이 소녀가 웃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이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뇌 수술을 하다 보면 막 이제 뭔가 피도 막 뚝뚝 떨어지고 아주 무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무서운 상황인데 이 의사가 소녀의 이런 운동 피질을 건드리니까 소녀가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사가 소녀한테 너는 왜 웃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선생님의 뭐 가운이 너무너무 웃겨요 이렇게 이제 막 이유를 대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 경험과 이런 생리적인 표현이 또 독립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정서 경험과 이런 신체의 이런 생리적 상태 간에 또 연관이 없다. 따라서 생리적 신체 상태로 정서를 알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분노 시에 심박이 증가하는데 또한 혈압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땀이 분비되지만 이 정서 경험이 아닌 바로 발열 시에도 또한 같은 반응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거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이론이고 또 하나의 이런 정서 이론에 이런 샥터 싱어 이론이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정서가 먼저냐 신체 반응이 먼저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샥터 싱어 이론은 바로 이 정서 경험에는 이번에는 이 생리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이 두 가지가 또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생리적 흥분에 대한 인지적 명령이 바로 정서다.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런 생리적 흥분이 애매한 것일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 하이브리지 효과라는 걸 설명할 때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아래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이 카필로나 다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요. 네, 왜냐하면 아주 깊숙이 이렇게 지금 이 출렁다리가 있죠. 네, 아주 이 높이가 한 70m 정도 되고 이 길이가 140m 정도 되는 아주 이제 그 위에서 아래를 보면 이 무서운 다리라고 합니다. 네, 이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이제 이 산 입구에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을 한 다음에 자, 이 설문에 대한 그런 결과를 알고 싶으면 네, 이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한 그룹은 바로 이 구름다리, 네, 이 출렁다리 그 앞에서 이렇게 설문을 똑같이 이제 젊은 여자분이 받았습니다. 남자분을 대상으로 네, 이 설문을 받았는데요. 자, 이 아까 이 산 밑에서 이 설문을 받은 그룹하고 자, 이 출렁다리 앞에서 받은 두 번째 그룹하고 어떤 사람이 네, 이제 연락을 많이 했을까요? 네, 짐작이 되시죠? 네, 바로 두 번째 그룹, 바로 이 출렁다리 앞에서 이 조사를 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 응답을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기도 하지만 뭔가 젊은 여성에 대한 이런 호감도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 샥터 싱어이론이 뭐냐 이 바로 이 높은 이 출렁다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 생리적인 흥분 이것을 내가 그 젊은 여성에 대한 호감도라고 이렇게 인지를 했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런 생리적 흥분에 대한 인지적 명명 그리고 이 생리적 요소와 이 인지적 요소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샥터 싱어 이론입니다. 정서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좀 있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뇌 구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서에 대한 바로 뇌 구조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미국의 파페즈라는 바로 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변형계는 뇌관을 둘러싸고 바로 뇌의 네 측면에
놓여져 있는 구조물이다. 바로 뇌랑 주변에 이런 피질과 주로 대상에 해마를 포함하는 이런 축두엽의 내측 대뇌 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 파페지는 바로 이 대뇌 피질과 바로 이 시상하부를 연결하는 뇌의 내측면에 바로 이 감정계가 있으며 바로 감정의 경험이 바로 이 대뇌 피질 영역과 더불어 이 대상 피질, 이 대상 피질은 이 대상외 그리고 띠 피질, 띠랑 피질 그 용어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마다 이게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막 이 용어 하나만을 외우기보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상 피질에서 유발되는 이 신경 활동에 의해 결정됨을 제시했다. 뭐가요? 감정의 경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페지혈에서 바로 시상하부는 감동의 행동 표현을 관장한다. 네, 우리 시상하부는 바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생리적인 출력, 행동 표현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하부와 심피질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고 감정의 경험과 표현이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 파페지의 이런 감정의 경험이 바로 다른 대뇌 피질 영역과 더불어 이 띠피질에서 유발되는 신경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은 어디요? 시상하부에 의해 통제가 된다. 그리고 띠피질, 우리 대상외와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해마로 투사되고 해마에서 시상하부로 투사되는 섬유의 집단을 내궁이라고 하고요. 시상하부의 기능은 이 전시상액에서 대뇌 피질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심피질과 이 대상 피질이 바로 이 감정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아래쪽에 이 시상하부와 내하 수체가 이런 생리적인 이 출력을 담당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파페지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우리의 현재 생활과 연관되어서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피질하고 대상 피질에서 어떤 자극, 똑같은 자극인데 한 사람은 그걸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하죠. 그 자극을 준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첫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인상이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해마를 거치면서 시상하부에서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다시 전시상액을 거치면서 다시 대상 피질로 가면 다시 좋은 호르몬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기분이 들고 그리고 나면 또다시 더 좋은 호르몬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건데요. 또 처음에 이제 뭔가 나쁜 자극, 나쁜 인식을 하게 돼서 첫인상이 안 좋다 이러면 이 안 좋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뇌에서는 더 안 좋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 더 안 좋은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의 이 순환적인 사이클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정적인 이런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이클로 내가 순환하고 변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러한 두뇌 훈련의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두엽은 바로 이 정서를 조절하는 이 사령부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상하부는 이 정서의 이 생리적인 출력을 담당한다. 바로 이 전두엽은 바로 우리 대상해와 함께 정서의 인지적인 경험 그리고 수의적인 운동 반응 그리고 정서 반응에 대한 이성적인 제어를 담당한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정서 반응에 대한 이성적인 제어를 바로 이 전두엽과 이제 대상해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의 이 생리적인 반응, 출력은 우리의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바로 이 전두엽과 이 대상회가 이 정서의 바로 이성적인 제어를 담당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이제 아주 중요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뇌과학을 아마 공부하실 때 보통은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례. 우리가 이제 전두엽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동의 전략적인 부분, 또 지금 정서의 이성적인 제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우리의 이 전두엽의 손상이 바로 이 정서의 조절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네, 이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피네아스 게이지의 사례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네. 이 과도한 분노 또는 분노 조절 능력 상실은 바로 이 전두엽의 이 낮은 활성화와 이 관련이 있고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그리고 약물 중독, 주의력 결핍 이런 과잉 행동 장애에서 바로 이 전두엽의 낮은 활성이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이성적인 통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 피네아스 게이지는 바로 이 1848년에 이제 이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이제 이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시대 막 이제 그러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철도를 이렇게 이제 전국에 많이 설치를 하게 했습니다. 이 피네아스 게이지는 이 철도청에 근무하는 아주 유능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그러한 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위 같은 거가 이제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그 굴 같은 거를 뚫게 되는 거죠. 네.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이제 깊숙이 받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런 쇠 방망이로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아 놓는데요.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이게 조금 잘못 설치가 되면서 이 쇠 파이프가 이렇게 강력하게 튕겨져 나온 겁니다. 강력하게 튕겨져 나와 가지고 이 첫 번째 아래 그림의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바로 이 쇠 파이프가 직경은 한 3c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이 쇠 파이프인데요. 이 쇠 파이프가 이 피네아스 게이지의 바로 이 왼쪽 이 광대뼈 아래를 뚫고 지나가서 이 눈의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같이 동료들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피네아스 게이지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병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수술을 아주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 결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네아스 게이지는 아주 유능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근무처로 복귀가 되었는데요.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세심한 그런 관리자였는데, 그 사고 이후로 갑자기 화를 엄청 내고, 그리고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런 속욕이 막 갑자기 분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에서 근무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제대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은 채로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피네아스 게이지를 이 수술한 의사가 이제 그 시체를 다시 한번 이 해부를 해보았더니, 바로 이 전두엽에 바로 이 신경망들이 그 사고 이후로 아직 재생이 안 되고 이제 많이 파괴가 되었던 거죠. 바로 이 피네아스 게이지를 통해서 전두엽에 손상이 있으니까 바로 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우리 전두엽은 가장 큰 역할이 또 뭐였죠? 바로 운동이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이었죠. 바로 이 전두엽이 운동뿐만 아니라 손상이 되었을 때 이 정서의 조절, 정서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때 자기의 정서를 조절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뇌 훈련도 이런 몸을 많이 쓰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훈련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피네아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전두엽의 이 역할, 정서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구나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려움과 분노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아래 구조물에서 네, 아주 두 개의 구조물이 보이죠. 어떤 구조물이죠? 바로 이 편도체와 해마입니다. 네, 이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아주 오래된 이러한 구조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도는 네, 우리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도 배웠죠. 네, 바로 영어로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이 아몬드 씨앗처럼 이 양쪽에 뇌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편도, 네, 바로 복숭아 씨앗처럼 이 뇌에 쌍으로 있는 이 구조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도는 생존에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다음 장을 보시면 편도체는 바로 공포와 공격성을 처리하는 데 관여한다는 거죠. 네. 우리 인류가 호랑이하고 사자를 만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즉각적으로 도망을 가야겠죠. 네, 바로 그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겠죠. 바로 즉각적으로 네, 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야 네, 재빨리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겠죠. 바로 그것을 그 자극을 처음으로 네, 느끼는 뇌 부위가 어디다? 바로 이 편도다 이렇게 편도 또는 편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공포와 공격성을 처리하는 데 이 관여를 하는 거죠. 이 척두엽의 끝, 바로 이 내측의 피질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로 바로 들어오던 이런 구심성, 이런 신경은 해마와 대상해뿐만 아니라 바로 뇌의 모든 옆에 이런 심피지를 포함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편도체의 이런 뉴런은 고통과 관련된 이런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데요. 바로 이 편도체를 네, 제거하게 되면 공격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호랑이가 나타나면 저희가 도망가기도 하지만 토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어야 되겠구나. 네, 그러한 네, 편도가 이제 그거를 이제 투쟁할 거냐, 그러니까 도피할 거냐. 이제 우리보다 힘이 약한 토끼를 만나면 네, 투쟁해서 잡아먹고,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고, 그걸 이제 뇌과학에서 투쟁 도피 반응, 다른 말로는 또 도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이제 편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존을 위해 우리 편도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쥐가 네, 바로 이제 고양이가 냄새만 나타나도, 고양이의 이 털끝만 보여도 네, 이제 온몸을 떨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편도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편도를 제거한 뒤는 고양이에 다가가 귀를 물어뜯고, 네, 또한 편도체를 제거한 살쾡이는 집 고양이처럼 온순해집니다. 네, 근데 쥐가 고양이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귀를 물어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있다가 네, 고양이한테 잡혀 먹겠죠. 네, 이 편도가 네, 바로 없으면 또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 뇌 영상 연구에서는 두려운 표정의 이런 사진을 볼 때 편도체 활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네,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아주 높은 건물을 이렇게 막 맨손으로 건너가는 사람의 뇌 구조를 이렇게 이 영상을 찍어봤더니 바로 이 편도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네, 건너지를 못 하는데 네, 이제 막 건너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이제 막 도전을 하게 되는데 또한 생존에 조금 위험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려움과 이런 분노의 경험과 이 표현의 이 두 경로인데요.
바로 보통은 이제 반사적이고 본능적인 경로. 바로 이 지각이 들어오면 바로 편도체에서 우리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시상압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그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계와 이 자율신경계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신체 반응을 준비한다. 어떤 신체 반응이요? 도전, 도주 반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현재에 살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호랑이가 나오거나 토끼를 잡아야 되는 환경은 아니죠. 바로 이성에 의하여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경로가 이런 인간에게는 발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각이 들어왔을 때 전두엽에서 바로 이 편도체 시상압으로 연결되어서 이 전두엽이 바로 이 본능적인 이 반응을 조절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많은 문제, 현대인들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이렇게 이제 걸리는데, 이제 우리 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또한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우리 뇌가 다양한 이런 자극들, 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부모님이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너 이거 점수가 뭐야? 이렇게 한다든가, 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취직하기 위해서, 또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받는 것들을 다 우리 뇌는 예전에 마치 이 호랑이와 만났을 때 똑같은 스트레스 자극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산업은 발달을 했지만 우리 뇌는 아직까지도 이런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 질환으로 여러 가지 이 대사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뇌를 관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이 두뇌 훈련, 뇌 관리가 이제는 아주 이 100세 시대 때 아주 필수적이다. 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이제 현대에 이러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낮은 영양 섭취, 움직이지 않는 생활들, 그리고 휴식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바로 이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도체 이런 자극이나 공포나 놀람에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쉽게 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체의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아까 불안, 두려움 등 위협적인 이런 자극이 감지되면 바로 이 편도체는 시상하부를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될 때 이 뇌 구조물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따서 이 H-PH 축이다. 바로 이 H는 우리의 시상하부를 나타내고요. 이 P는 이 뇌하수체, 그리고 A는 부신샘의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활성화될 때 이제 뇌과학으로 이런 H-PH 축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 그리고 나면 이 부신샘, 우리 신장 위에 있는 이 작은 신장을 이 부신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런 코티졸,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 대표적인 호르몬인 이 코티졸, 코르티솔이 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코티졸은 신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도전, 도주 반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신체 반응을 야기합니다. 신진대사를 증진하고 소화, 면역, 단백질 합성을 억제를 하는데요. 이 코티졸의 분비는 단기적으로는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오히려 면역력을 증가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졸의 지속적인 증가가 일어나면 바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해마에 이런 뉴런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근데 현대인의 이런 문명 자체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장기적인 아주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이런 뉴런 세포를 손상을 시킨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건망증부터 막 잘 생긴다고 하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저희가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기억을 잃어버리는 이런 치매와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HPH-축이 활성화되면 우리 심장 위에 이런 부신에서 바로 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네, 두려움과 이런 분노에 대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슬픔과 우울입니다. 네, 또 분노와 이런 불안도 있지만 또 요즘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슬픔은 미미한 우울함부터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울음까지 이 넓은 범위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삶을 재평가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두뇌에서 이런 슬픔은 우리 좌측 편도체 그리고 우측의 전두엽의 활동을 증가를 합니다. 또한 우측의 편도체와 좌측의 이런 전두엽의 활동은 감소하는데요. 단지 이제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이 강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2주 이상 이런 슬픔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우울증으로 또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절망, 죄의식, 무기력, 희망이 없음을 느끼는 정서를 말합니다. 인구의 이런 3에서 5%는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인구의 20%가 인생에서 바로 최소 한 번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세상이 온통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의사나 이런 전문적인 이런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우울 증상의 이런 특징은 바로 기분의 저하, 또한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이런 만족감이 감소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사별로 인한 애도 반응이 아닌 아래와 같은 반응이 바로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의 감퇴 혹은 식욕의 항진이 일어나고, 또한 불면, 또 대표적이죠. 또는 과수면, 그리고 피로가 많아지고, 또 무기력 또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집중력 및 기억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게 죽음에 대한 이런 반복적인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이러한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이제 광역 조절계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 상태나 수면 문제에서부터 집중력 감소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이런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울증은 이런 광역 조절계 이상에 따른 결과라는 이론이 제기가 됩니다. 특히 기분은 바로 뇌에서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우울증의 치료제, 대표적으로 이런 세로토닌성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성 이런 호르몬을 이렇게 이제 분비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 연접의 이런 신경 전달 과정을 촉진시키는 이런 기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배웠던 이 HPH-축의 이런 과활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바로 우울증 발병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HPH-축 과활성화와 바로 그에 따른 이런 뇌기능 이상이 우울증 발병의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 중에서 이제 행복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행복하시나요?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쟁과 이런 경쟁의 삶에서 오히려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감은 생존을 중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행복감을 유발하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동기화시키는데요.
근데 아직 사실은 뇌과학에서 이 행복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기전이나 분석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행복하고 좀 연관된 이 쾌감이라는 부위가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쾌락 중추의 발견이다 해서 이제 1950년대 초에 바로 이 제임스 월주와 이런 피터 밀런의 이런 실험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쥐를 가지고 사람은 이 연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은 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쥐에 이 전기 자극을 이렇게 이제 이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 부위가 이렇게 전기 자극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제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버튼을 누르면 이제 먹이가 나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쥐가 이제 먹이를 먹으려고 이 버튼을 누르다 보면 이제 뇌 부위에 이런 전기 자극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쥐가 한번 전기 자극을 누르면 네, 다시는 저거 안 눌러야지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양한 부위에 이런 이 전기 자극을 연결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부위가 연결이 딱 되었는데요. 이 쥐가 이제 버튼을 딱 누르고 나면 이제 보통은 그 버튼을 안 눌러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버튼을 누르는 그 부위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자, 그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의 이런 시상하부에 전극을 연결했는데요. 그래서 막대기를 누르면 이 전기 자극이 주어지도록 하게 된 겁니다. 네, 우연히 막대기를 누르게 된 쥐는 그런데 그 반복해서 막대기를 계속해서 누르게 됩니다. 1시간에 네, 약 4,000번을 눌렀다고 합니다. 네, 물도 안 먹고 먹이도 네, 안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쥐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실험을 네,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기적 자기 자극은 이 막대기를 누르는 습관을 강화하는 보상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전기 자극을 계속해서 눌렀던 부위, 가장 효과적인 부위가 어디냐? 바로 이 중뇌 복측 덮개 부위에서 이 전뇌로 뻗은 이 도파민성 뉴런 경로다 이렇게 해서 이 복측의 덮개 부위 그리고 전뇌 기저부 그리고 시상하부 등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어떤 네, 호르몬의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뇌에서 바로 어떤 호르몬이요? 도파민 분비가 자기 자극을 유도하는 행동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네, 네, 도파민 저희 여러 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네, 바로 우리 이 기저액에서 네, 이 도파민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을 때,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중뇌에서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지 않을 때, 네, 우리 운동성 장애인 이 파킨슨 질환이 야기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도파민이 바로 이 행복감, 쾌락 중추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정서의 쾌락. 그러니까 너무 빠져도 문제지만, 네, 바로 이 적절한 도파민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이 운동의 장애와 이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이 부위에서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네, 쾌락 중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파민, 바로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 마치 엔돌핀 같은 이 뇌내 마약이라고 해서 이 통증을 억제하는 물질, 이 강력한 물질이죠. 네. 그래서 이 쥐에 지금 뇌에 이렇게 전기 자극을 이렇게 주었던 거죠. 네. 바로 이러한 쾌락, 이런 보상의 중추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어떤 용어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중뇌에서부터 이 변형 피질계 쪽으로 바로 이 도파민이 이 분비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 중뇌 변형 피질계 이 도파민성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주위에 이렇게 막 게임에만 너무 빠졌거나 아니면 막 뭐 온통 매일 낚시만 한다든가 뭔가 네, 이렇게 뭐에 빠져 있다. 막 담배,
막 술에 중독되었다 이러면 바로 이 중내 변형 비질계 도파민성 경로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돌핀도 이런 쾌락에 지각에 영향을 주지만 두뇌의 쾌락 중추는 주로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합니다. 전내 영역에서 바로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행동에 동기가 부여됩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또한 좋아하는 행동을 할 때 이 경로가 크게 활성이 증가합니다. 니코틴, 코카인 등의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또한 이 경로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죠. 도파민을 방해하는 이런 약물을 주입하면 동기와 추진력이 감소되고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면 기분과 동기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뇌 기능을 구조와 기능을 배우는 이유 바로 이런 정서나 운동이나 다양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정서 중에서 우리의 동기에 대한 부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움직임과 이런 관련된 이 라틴어가 있는데요. 무비어라고 해서 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 해서 유래가 됩니다. 이 동기부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동기를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자아 실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네. 동기부여의 이론 중에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의 이런 이론이 아주 이제 중요한데요. 이 요인은 개개인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만드냐.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런 생득적이며 또한 이 본능적인 이런 욕구들이 있으며 이들 욕구는 계층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넓은 토대를 구성하고요. 자기 실현, 자기 초월의 욕구가 최고 정점에 또한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표로 만들면 제일 밑에 이런 생리적인 욕구, 아주 중요한 욕구죠.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한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나서 소속의 욕구,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자기 승인의 욕구.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기본의 욕구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성장, 자기 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동기에 관여하는 이런 주요 뇌기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동기부여를 위해 우리 두뇌는 내부 자극과 외부 자극을 지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 자극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 조직도 관여합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바로 특히 전 대상해, 우리 대상해 중에서 우리 앞쪽에 있는 전 대상해가 다양한 이런 감각 정보와 신체의 내부 상태를 반영하는 정보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해마 및 전두엽 피질과도 연결되어 주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런 많은 선택 사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해가 바로 비정상적일 때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어떤 한 가지 일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제 정서와 좌우 방구에 대한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자뇌의 역할과 우뇌 역할, 우리 뇌는 크게 자뇌와 우뇌로 연결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자뇌는 언어 처리, 우방구는 정서 처리의 이런 중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방구는 바로 이 행복감, 우방구는 울적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방구의 활동이 강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우방구 활동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우방구가 훨씬 더 이렇게 이제 활성화된 것을 이런 뇌파 연구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사를 나열한 이런 영상을 처리할 때 우방구의 이 전두엽이 크게 활성화되지만 일상적인 영상에서는 활성화가 감소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방구는 바로 언어 처리의 이런 중추이며 또한 논리성, 이런 합리성을 추구를 하고요. 우방구는 정서 처리의 이런 중추이며
현실을 그대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방구가 손상이 되면 사진을 보고 정서를 맞히는데 이러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운의 그래서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뇌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잔해와 운해가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 활성화되는지를 좀 더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해는 말하기나 계산하기 이러한 기능들, 그리고 운해는 그림 그리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밀하고 작은 그림은 잔해, 그리고 언어적 의사소통, 또한 단어 읽기, 산수, 숫자 계산, 정보의 처리, 긍정적인 감정들, 고빈도 소리, 고음, 그리고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잔해의 기능이 될 거고요. 또한 운행의 기능은 큰 그림,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문맥 이해, 수학적 추론, 정보의 해석,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저빈도 소리,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 등과 또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쪽이 더 활성화되면 다른 쪽의 활성을 좀 더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서를 통해서 이런 정서의 다양한 행복감, 두려움, 그리고 우울, 동기부여 등을 보았는데요. 이런 정서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뇌의 구조와 기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6강 이제 고등 인지 기능 또한 변화하는 두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